고양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매혹적이고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치 그 몇 초 동안만큼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항상 네 발로 우아하게 착지해냅니다. 이 초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법일까요? 본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오늘 저희는 물리학자이자 생물학자가 되어 가장 오래된 고양이의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고양이가 공중에서 낙하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밀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무릎 위에서 골골거리는 털복숭이 이웃이 얼마나 복잡하고 완벽한 생체역학 시스템인지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여러분의 고양이도 아찔한 묘기를 보여준 적이 있나요? 가장 놀라웠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본격적인 물리학적 원리를 파고들기 전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현대의 집사들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당대의 위대한 지성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같은 19세기 과학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고전 역학 법칙에 따르면 처음부터 회전하지 않던 물체가 공중에서 스스로 회전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역설, 패러독스였습니다. 돌파구는 1884년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사진작가인 에티엔 주일 마레이 덕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대 영화의 조상격인 크로노포토그래피 기술을 사용해 고양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프레임별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고양이의 묘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은 이 마법을 슬로우 모션으로 처음 보았고 곧 물리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천재적으로 활용한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가눌 줄 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능력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정의반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타고난 능력이기는 하지만 태어난 첫날부터 마법처럼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 고양이도 스스로 이 능력을 익히고 숙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반사는 생후 3, 4주가 되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며 완전히 숙달되는 것은 생후 7주가 되어서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와 근육이 훈련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인 셈입니다. 단순한 낙하가 아닌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동작의 연속인 거죠. 올림픽 체조 선수가 공중제비를 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소파에서 어설프게 떨어질 때마다 그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의 반사의 바탕에는 신비로운 힘이 아닌 완벽하게 작동하는 센서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눈을 감고 자유낙하할 때 어떻게 위아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고양이의 네이알, 즉 귀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기관인 전정기관 베스티뷸라르 아파라투스이죠. 이 기관을 초정밀 생체 자이로스코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전정기관은 액체로 가득 찬 아주 미세한 관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민감한 감각모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바뀌거나 가속 혹은 회전이 발생할 때마다 이 관 속의 액체가 움직여서 감각모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즉시 뇌로 전달되어 몸이 공간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고양이에게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경고, 지금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즉시 행동하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항법 시스템 없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공중 고개는 단순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양이 생존의 사슬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양이가 마치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물리 법칙 말입니다. 바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전하는 물체에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물체의 전체 회전량, 즉 가군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가장 확실한 예시가 바로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선수가 팔을 벌리고 회전할 때의 속도가 있죠. 하지만 팔을 몸에 붙이는 순간 훨씬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질량은 그대로지만 관성 모멘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군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양이의 경우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고양이는 애초에 아무런 초기 회전 없이 낙하를 시작합니다. 즉, 가군동량이 0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중에서 몸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무우에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 역설은 그들이 고양이를 단순한 하나의 단단한 물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이 고양이에게 선물한 천재적인 기술입니다. 고양이는 몸 전체를 한 번에 회전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두 개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고양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허리 부분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다른 축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단순한 해석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몸체가 아니라 유연한 척추로 연결된 두 개의 몸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총 가군동량은 여전히 0으로 유지되지만 이는 개별 부분들이 서로를 상쇄시키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팔만 휘젓는다고 해서 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체를 한쪽 방향으로, 하체를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시작하면 자신의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바로 이 원리를 훨씬 더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단계별로 분석해 봅시다. 고양이가 몸을 잔뜩 구부린 후 이제 몸의 앞부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를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는 앞발을 몸에 딱 붙여서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당깁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터가 가속을 위해 팔을 몸 쪽으로 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부분의 회전 방향을 줄임으로써 고양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하는 방향, 즉 땅을 향해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회전 기술입니다. 이 순간 고양이의 뇌는 전정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어느 쪽으로 몸을 회전해야 할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근육이 수축하면서 고양이의 머리와 앞발은 이미 아래를 향하며 착지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공중 회전 동작의 첫 단계이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백 분의 1초 만에 일어납니다. 잠깐, 그럼 앞부분이 한 방향으로 회전했다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뒷부분은 그 반대로 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고양이는 놀라울 만큼 교묘하게 이용하죠. 뒷부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이는 앞부분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합니다.
고양이는 뒷다리를 최대한 옆으로 벌려 쭉 뻗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몸 뒷부분의 관성 모멘트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부분 회전을 상쇄해야 하는 동일한 양의 각운동량을 위해 뒷부분은 훨씬 더 작은 각도로만 회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앞부분이 순식간에 180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동안 뒷부분은 그 반대 방향으로 아주 느긋하게 겨우 수십 도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발을 오므린 상체는 빠르게 회전하며 정확한 자세를 잡습니다. 반면 발을 활짝 편 하체는 아주 느리고 마지못해 상체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그 각도는 아주 작습니다. 전체 고양이 시스템의 각운동량은 여전히 0을 유지하며 물리 법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머리와 앞발은 이미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중력과의 싸움에서 전반전을 승리한 것이죠. 이 순간 고양이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한글 기역, 즉 크자 모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은 여전히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는 나머지 절반의 몸도 정렬하기 위해 방금 했던 묘기를 역순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중 묘기의 이막입니다.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안정시켰다면 이제 고양이는 전술을 완전히 바꿉니다. 모든 것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앞발은 앞으로 쭉 뻗어 관성 모멘트를 높이고 반대로 뒷발은 몸통 쪽으로 움츠려 관성 모멘트를 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뒷부분을 앞부분과 맞추기 위해 회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은 관성 모멘트가 작아졌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반면 관성 모멘트가 큰 앞부분은 이 움직임을 상쇄하기 위해 그저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지죠. 그 결과 뒷발은 빠르게 앞발을 따라잡고 고양이의 전신은 착륙의 완벽한 자세, 즉 등은 위로, 발은 아래로 향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정렬됩니다. 우리가 여러 단계를 거쳐 설명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고양이에게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놀라운 동작들은 고양이만의 특별한 골격 구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중심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척추가 있습니다. 인간은 33개의 척추뼈를 가지고 있지만 고양이는 꼬리뼈까지 합쳐 50개가 넘는 척추뼈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고양이에게 엄청난 움직임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고양이의 척추는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유연하게 휘고 뒤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연성 덕분에 고양이는 공중에서 몸을 거의 반으로 접고 몸의 두 부분을 서로 독립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사람처럼 경직된 척추를 가지고 있다면 몸을 바로잡는 반사작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고양이가 상상할 수 없는 자세로 몸을 구부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화공학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걸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고개와 같은 몸놀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양이 해부학적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제대로 된 쇄골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경우 쇄골은 어깨와 흉곽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긴 뼈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쇄골은 매우 작고 다른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자유롭게 떠다니는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고양이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는 어깨 복합체에 엄청난 유연성과 가동성을 부여합니다. 덕분에 고양이는 가슴을 좁혀 아주 좁은 틈새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중 낙하 상황에서는
몸의 앞부분을 뒷부분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깨가 단단한 뼈 구조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 기동에 있어 추가적인 몇 도의 자유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조각이야말로 고양이의 착지 메커니즘을 이토록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전체 그림 속의 또 다른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렇다면 꼬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가 공중에서 방향을 잡을 때 꼬리가 키 방향타 역할을 하는 핵심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론 꼬리가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역할은 주된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꼬리는 미세 조정과 최종적인 안정화를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한쪽으로 회전시켜 몸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도울 수 있지만 사실상 주된 작업은 척추와 사지팔다리가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맨섬 고양이 망스캣처럼 꼬리가 없는 품종입니다. 이들은 꼬리 달린 동족들보다 몸 바로 세우기 반사작용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꼬리는 완벽한 메커니즘을 위한 정밀 조정 시스템이자 활용점정 같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지 결코 그 메커니즘의 엔진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정의 반사도 맞는 건 아니며 작동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에 필요한 시간은 고스란히 낙하하는 높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고양이가 몸을 180도 완전히 돌려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30cm를 떨어져야 합니다. 즉, 낮은 의자나 스툴 같은 아주 낮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심지어 사람이 앉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에는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몸을 완벽하게 돌릴 시간이 부족하여 옆구리나 등으로 어정쩡하게 부딪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고양이에게는 의자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식탁이나 책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양이의 신경계와 근육이 반응하고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그 귀중한 몇 분의 1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높이 떨어질수록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는 특정 한계점까지만 해당됩니다. 수의사들이 고층 낙하 증후군,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층 높이 이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반면 7층에서 32층 사이에 아주 높은 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은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부상의 정도도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또 다른 물리 현상인 종단 속도에 있습니다. 종단 속도란 공기 저항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물체가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 속도를 말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이 속도는 시속 약 100km 정도입니다. 고양이가 종단 속도, 터미널 벨로시티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5층에서 7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질 때 고양이는 이 속도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감이 사라지죠. 전정기관은 더 이상 급격하게 빨라지는 낙에 대해 뇌에 공포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고양이는 긴장을 풀게 됩니다. 패닉 상태를 멈추고 적극적인 자세 제어 모드에서 활공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죠. 다리를 사방으로 쭉 펼쳐서 마치 날다람쥐나 살아있는 낙하산처럼 몸을 변화시킵니다. 이 자세는 공기 저항 면적을 극대화시켜 낙하 속도를 더 늦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착지 시 충격을 몸 전체에 넓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발바닥에 충격이 집중되는 대신
그 에너지가 전신을 통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마지막 요소는 바로 완벽한 차체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몸을 돌리고 속도를 늦춘다고 해도 땅에 부딪힐 때의 충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고양이의 앞발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고양이는 매우 강력하고 근육질인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절은 움직임의 자유도가 매우 높습니다. 착지 순간 고양이는 절대 다리를 펴지 않습니다. 모든 관절을 활용해 다리를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충격 에너지는 뼈를 부러뜨리는 대신 근육과 힘줄에 의해 흡수되고 분산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양이들은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손상 없이 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 낙하 생존 시스템의 마지막 방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놀라운 회피 및 착지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는 무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착지 반사 능력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하나의 생존 기술일 뿐입니다. 특히 아스팔트와 같은 단단한 표면으로 떨어지는 경우 여전히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주로 턱, 치아, 폐, 그리고 사지 다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른바 고층 증후군은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서 네 발로 착지한다고 해도 그 충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호기심으로 실험하거나 고양이의 9개의 목숨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1층 이상 아파트에 사는 고양이에게 창문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명줄입니다. 이 놀라운 슈퍼 능력이 고양이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기술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식의 완전한 선천적 능력은 아닙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이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배웁니다. 엄마 고양이를 관찰하고 서로 놀면서 뒹굴고 넘어지죠. 이 모든 낙하의 순간이 바로 훈련이 됩니다. 뇌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신호를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학습하고 근육은 이 신호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것은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신경 근육 기술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 반사신경을 완전히 숙련하지 못한 어린 새끼 고양이들이 낙하 시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고양이의 착지 능력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진화와 더불어 각 개별 새끼 고양이의 수주간에 걸친 개별 학습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기적이 아니라 완벽에 가깝도록 갈고 닦은 숙련된 기술인 셈입니다. 이 고양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고양이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공학자들과 로봇공학자들은 외부의 힘 없이도 공간에서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중력 상태나 험준한 지형에서 작동하는 로봇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자세를 바꿀 때 사용하는 원리는 심지어 우주 항공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추진체 연료를 쓰지 않고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부의 플라이휠과 가동 부품을 이용하면 전체 가군동량은 0으로 유지하면서도 장치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양이는 스스로 알지도 못한 채 인류에게 몇 가지 획기적인 공학적 아이디어를 선물한 셈입니다. 정리해봅시다. 고양이의 착지 능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진화가 연출한 놀라운 쇼입니다. 주연은 물리학과 생물학이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네이엘,
이에 있는 초정밀 자이로스코프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곧 행동 개시의 신호탄이죠. 이어서 몸을 독립적인 두 부분으로 분리하게 해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한 척추가 작동합니다. 고양이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여 영리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성 모멘트를 조절합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기 위해 발을 오므리거나 펼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강력하고 탄력 있는 발이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며 땅에 닿는 충격을 완화합니다. 이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이지만 그렇다고 고양이를 무적 상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놀랍고 복잡한 생명체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정말 경이로운 점은 이런 메커니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속도와 자동성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의자 등받이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고양이의 뇌는 찰나의 순간에 가장 복잡한 물리 계산을 수행합니다. 공간 속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체의 두 부분을 서로 다른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한 근육 수축의 순서를 계산하며 이 모든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인류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가장 뛰어난 지성을 동원했지만 수세기가 걸렸고 심지어 고속 촬영 기술까지 발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고작 1m 남짓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짧은 비행 시간 동안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정도면 이 털복숭이 생체역학의 천재들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표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우아함과 마법처럼 보이는 능력 뒤에는 냉철한 물리학적 계산과 완벽한 진화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전정기관, 매우 유연한 척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영리한 활용,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발. 바로 이것들이 고양이의 초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9개의 목숨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숨이지만 자연의 천재적인 공학적 설계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셈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이제 고양이를 더욱 존경하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공개될 동물 세계의 새로운 과학적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고양이처럼 자세히 분석해 볼 만한 다른 동물의 초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